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얼굴이 지금 좀 나오는 영상이죠. 예,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파이네트워크에서 이게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그냥 인공지능으로 한 사람이 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 파이코인에서 하고 있는 이제 KYC처럼 유튜브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검열, 이거를 시작했더라고요. 이거를 시작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저도 한번 영상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요. 어제 가상자산 이용법 이제 일안이 나왔는데 굉장히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야, 이 파이 네트워크가 파이 지갑에 그렇게 신경 쓰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파이 지갑을 한번 바꿨죠. URL을 URL을 바꿨죠. 그래서 원래는 wallet.py였다가 wallet.pynet.com으로 바꿨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만 비밀 구절을 막 아무데나 비슷한 URL에 비밀 구절 넣어가지고 지금도 보면요, 파이코인 사겠다 팔겠다에 이제 이거를 URL 잘못 들어가서 거기다가 비밀 구절 넣으면은 뭐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파이 지갑 비밀 구절은 오직 wallet.pynet.com 이렇게 이제 신경을 바짝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번에 이걸 보니까 어째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wallet.py였죠. 이렇게 wallet.py였는데 바꿨죠. wallet.pynet.com으로 바꿨죠. 이렇게 바꾼 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이게 아무튼 정말 몇 년 앞은 보고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이게 아니고 wallet.py가 아니고 wallet.pynet.com 여기에서만 비밀 구절을 넣지 다른 데다가는 비밀 구절 절대로 넣지 마세요. 책임 안 져요. 지금 이제 그것을 벌써 1년 반 전에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wallet.py였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비밀 구절 넣고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월렛으로 요즘 브라우저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저도 보니까 내년 5월 25일이 돼야지 락업이 풀리더구만요. 좀 헷갈렸는데 내년이 3년인가 봐요. 저도. 그래서 뭐 이런 거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분이 대다수지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왜 이런 게 있었나. 이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QR코드 갖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파이에서 이제 QR코드 만들어 가지고 상품 뭘 하면서, 그러니까 파이 지갑하고 QR코드인데요. 파이 지갑에서는 이제 파이를 보냈다 받았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파이로 물건 결제한다고 그러면서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손대지 않고 QR코드만으로 하는 걸 했죠. 그래서 파이 월릿에다가 브라우저 상에다가 이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QR코드로 사용해서 비밀 구절 없이도 간단히 이제 파일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근데 뭐 저도 이거 안 해봤지만 뭐 하면 금세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거를 이제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이라든지 뭐 동네 음식점도 가려면 다 그때 한국 사람들은 1차적으로 교육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죠.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이 QR코드 사용하는 거 코로나 때 우리나라는 다 했었고,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있는 wallet.py를 이렇게 wallet.pynet.com을 하게 된 게 비밀 구절을 통해서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이 채굴하신 파이코인을 지켜주려는 코어팀의 노력이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잘 몰랐는데 왜 이거를 하게 되냐면요. 브라우저 상에서는 되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 상에서만 돼.
핸드폰 상에서 되는 게 파이는 정상이죠. 핸드폰은 실명이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법 보게 되니까요. 1억 넣어둔 거래소가 파산하게 되면 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인은 못 받는다. 코인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만 해도 벌써 해킹으로 거래소 파산하고 이런 것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2013년에 국내 가상 거래소가 처음으로 설립된 지 11년 만. 제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요. 제가 2012년도에 이제 제주대학교 교수님 모시고서 비트코인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저보고 가상자산 거래소 만들자고. 근데 몰랐죠. 도무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 개념을 못 잡고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 비트코인 80만 원이었을 때인가? 예, 80만 원이었을 때입니다. 80만 원이었을 때 저보고 하자 그랬는데 못했죠. 제가 만약 빨랑 눈치를 챘으면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뭐 한번 기회는 있었을 텐데 앞장서서 있는 제가 인식을 못하다가 보니까 이제 참 아까운 기회 날렸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다행히 그나마 이제 파이코인을 알게 돼서 두 번째 실수는 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생긴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말 절대 안 씁니다. 의미가 있어요. 계속 가상자산 거래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거래소가 파산이 되게 되면은 거래소가 갖고 있던 돈, 뭐 코인 같은 거 살 때도 있고 팔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뭐 어떤 거래소에 코인도 갖고 있고 코인 팔은 돈도 갖고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갖고 있는데 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코인은 못 받는다라는 게 지금 이제 오늘 한국경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봤더니 증권시장에 주식은 이제 투자자가 증권사를 가서 이게 한국의 KRX 거래소를 가서 이게 증권예탁원에 가서 이게 또 이런 세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고 증권예탁원이 있는데 이게 가상자산은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국가에서 만든 거잖아요. 1954년도에 만들었나요? 외정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 처음에 20억만 있으면 만드는 코인 거래소는 뭐 이렇게 얼렁뚱땅 막 만드는 게 많이 있었으니까 얘네가 증권사 기능, 거래소 기능, 예탁원 기능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뭐냐면 이러다가 거래소가 파산이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은 뭐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예탁금도 있고 준비금도 있겠지만 코인은 못 받는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소유의 그러니까 고객들 코인과 거래소 코인을 분리해서 고유 계정과 위탁 계정을 분리해서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콜드 월릿 그 인터넷과 단절된 콜드 월릿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래서 제가 어제 콜드 월릿 보여드렸고 나중에 이제 파이코인 그거 하게 되면 우리도 콜드 월릿 이런 게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대규모 로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데는 먼저 은행 같은 데는 압류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압류를 금지하는 뭐라 그러죠? 가처분 같은 것도 없고 투자자가 제일 나중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런 규정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허점을 인지해서 지금 이제 거래소 경영 실태를 보호한다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가상자산보호법이 이제 1, 2, 3 이렇게 계속 나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만약에 지금 코인 업계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코인은 못 받는다. 돈은 돌려받지만 코인은 못 받는다. 앞으로도 어쩌면 못 받을지도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도 이제 지금 시세 조정, 요번에 이제 한 거 보니까 시세 조정은 좀 줄고 상장 폐지 위험은 좀 늘고 이게 나오는데 계속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암호화폐라는 말, 화폐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은 뭐지? 공권력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상자산은.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때 한번 규정을 그렇게 했죠. 가상자산은 뭡니까? 그랬더니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그럼 가치가 없는 자산인데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건 뭐냐?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네덜란드 튤립처럼. 그래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존의 그 법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암호화폐건 화폐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책임지기 싫다라는 거죠.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은 당연히 돈은 보호하지만 가상자산은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거래소에 대해서 이것까지 가상자산도 물려줘야 된다 이런 소리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IMF 났을 때 장기신용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장기신용은행하고 장은증권이라는 데 있었었는데 IMF 때 이제 고려증권, 장은증권, 동서증권 몇 개 증권들이 있었었는데 증권회사들이 고유 계정에 갖고 있는 채권과 주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상장 주식도 있었고 그건 못 받았어요. 개인 투자가들은 거진 못 받았어요. 그때는 나라가 절단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그게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이 가상자산도 정부에서 책임 안 지겠다라는 소리 같아요. 어느 나라나 화폐가 아니야. 가상자산이야.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금융당국 당장 보안 어렵다. 가상자산 이용법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이 제대로 받지 못한다. 내부에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법적 보안도 어렵다. 이게 아마 증권에서는 증권사, 증권거래소, 예탁원 이 세 개의 기관에서 분리해서 서로 하지만 지금 거래소 할까요? 이거를 얘네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파이네트워크에서.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어느 나라 금융당국자나 이거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겠다. 돈은 어차피 코인을 팔아서 돈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하든지 안 그러면 현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하지만 자산은 관리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파이 지갑 바꾸고 파이 지갑은 브라우저에서만 하고 그래도 거래를 수시로 정산하는 데 유리해야 하기 때문에 빼딱 이렇게 빼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코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파이네트워크 이거란 것 같아요. 정말 참 컴퓨터 전문가와 인류학, 역사학 전문가가 만드는 데에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파이네트워크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지갑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어차피 파이네트워크 가지신 분들도 언젠가는 사고 팔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거래소인가 가실 거 아니에요. 그 거래소인데 그 거래소가 망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해킹을 당했다? 돈은 어느 정도 몇 % 보상을 받지만 거기 있는 코인은 보상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파이코어 팀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 파일 지갑 URL 변경, QR코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맙죠. 참 고맙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결제할 때 아시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파이코인이 상당히 앞서가는구나. 가상자산은 화폐라는 말도 안 쓰고, 암호화된 화폐라는 말도 안 쓰고, 가상자산은 그거는 가치가 없는 자산이야.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산이야. 그 자산이 현금화 됐을 때는 오케이. 그러나 그게 자산으로 있을 때는, 이런 자산은 어차피 가치가 없었으니까 빵원부터 100억, 1000억을 가도 신경 안 써.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파이 지갑, 파이 네트워크 경영층이라는 거 보면 참 너무 고맙다. 참 정말 전문가다.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마음 편하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